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복지 현장의 위기 실태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호남신학대학교의 박일영 교수입니다. 예, 저는 주로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갈등 관리와 조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예, 현재 한국사회교정복지학회와 사회갈등조정학회에서 학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위기 실태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전국 그 기획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5월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전국의 그 예산이 보니까 17개 시도에 주로 저희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한 2억씩 1년에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은 굉장히 뭐 상당한 그 약간 상당한 액수의 돈들이 이렇게 그 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어쩌면 굉장히 좀 안정기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사회복지 현장이 그 종사자들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좀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 현장의 위기 실태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3시간 정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잠깐 본론으로는 현재 저희가 이제 종사자의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종사자로부터의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을 어떻게 잘 응대를 하고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개인적인 측면, 또 조직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외부 그 제도적인 거나 또 외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기,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그 인권을 그러니까 안전된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서 한 전문가로서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서 어떻게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할 것인가 그러한 인권이 보장된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기라고 볼 때 이 폭력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인권의 위기를 초래를 한다. 근데 이제 이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갈등의 가장 비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실은 조직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 간 갈등도 있고 또 조직 안에서 조직 간 갈등도 있고 집단 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가장 종사자와 이용인 간의 그러한 갈등의 가장 비극적 표현인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갈등으로서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방향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현재 지금 3년 차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가 있고 아마 기관마다 조금 편차는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 종사자의 위기 대응 역량 종사자의 안전한 가운데에서 어떤 그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평가의 지표가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폭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어떤 깊은 태도를 본론에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 관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그 예방과 또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어떤 식의 준비를 조금 더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그 글을 하나 읽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 김사인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나는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어머니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안진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고 앉는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착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을 못하겠지요.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핀 돌겠지만요. 인적 드문 소로길 스적스적 걸어 날이 저무는 일, 비 오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지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으로 골똘히 서 있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 해집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우리 삶에 겪게 되는 모든 삶을 다 공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어머님 떠나시는 일이 굉장히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공부다. 그리고 스적스적 걸어가고 날이 저물고 비 오고 바람 부는 일, 또 사람 만나는 일들이 다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도 끊임없는 공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전에 없는 새로운 욕구들, 또 전에 없는 또 인권이 향상이 되면서 새롭게 우리가 적응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 그 자체의 요소들, 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또 시설이라든지 또 내지는 재가라든지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실은 이런 구성 요소로 인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또 갈등이 잘못 이렇게 조금 더 해결이 안 되면 폭력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그 갈등과 이 폭력은 항상 사회복지 현장에서 배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서로 갈등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종사자 간에 윈윈해서 서로 상생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아마 우리가 지금 더 앞으로도 계속 그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직 안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라는 것 자체도 실은 궁극적으로 뿌리 뽑을 수는 없다. 대신에 우리 갈등의 강도를 잘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기관장님들, 사무국장님들 모두 다 어떤 새로운 삶 속에서 또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 속에서 이것들을 서로 평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다 공부지요 말하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3시간이 좀 견딜만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20년 전에, 그때는 제가 정신지체인 복지 상담소라고 했는데 발달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한 10명 정도 주간에 이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이제 했었습니다. 대학 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지역의 그 의료기관에서 한번 저희 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전부 다 그 건강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건강 진단을 오기로 했던 날 며칠 전부터 우리 아이 하나가 28살 먹은 우리 여자아이인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갖고 진단을 했는데, 좀 아이가 좀 심장이 별로 좀 선천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그 쉼터까지 와서 이제 진료 후에 병원으로 좀 입원을 좀 시켰는데, 아이가 굉장히 지금 28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주사 맞고 이러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입원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밥을 안 먹는다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3일째 아이가 굶었던 그 아이가 저희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저희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아이가 실은 이렇게 그 평생 28살 동안에 밖을 나가보지 않는데 저희 센터 때문에 매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럼 저희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면 혹시 밥을 먹을까 해가지고 먹는 걸 줬더니 조금 먹을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요구르트도 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 뒤에 부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안 되니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이가 지금 계속 능계를 많으니까 좀 힘드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조금 더 좀 있다가 더 힘들어지면 큰 병원으로 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보자. 집에 와 데려왔다가 애가 배고파 보지면 밥이라도 먹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어머님이 계속 간병을 하는데 아이가 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가지고 또 집에까지 가서 이제 더 안 먹으니까 막 입을 벌려서도 죽을 써서 그렇게 주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집에 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저하고 간사하고 그 일찍 챙겨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어머님이 이제 화장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가고 싶어 한 것이 우리 센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하고 그 아이 이제 그 화장한 것을 가지고 저희의 센터 옆에가 이제 이렇게 그 요천수라고 강릉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 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도 한동안에 부모님이 전화를 오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엄마도 힘들었지만 저희 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거지. 우리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이분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직장을 사회복지를 안 하다가 이제 그 한 10여 년 전부터 다시 사회복지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면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 있습니다. 신체, 언어, 정서 뭐도 있지만 이 대상자의 상실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조금 더 그 전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위기에 따른 상실이나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그 간사님도 그 안에서 좀 정말로 그 훌륭한 사회복사였거든요. 근데 10여 년 동안 그 아픔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고 하면서 야 이게 정말로 그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됐었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것이 같이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지 않겠나 더 자책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용인과 관련된 폭력이나 상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3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우리가 인권의 좌표는 어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의 희생과 사회복지사의 헌신, 그다음에 계속해서 클라이언트의 인권 이걸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었죠. 그 전에 사회복지사와 또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일각에서는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존장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 사회복지사의 또 종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인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삶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지속 발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과
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분명히 해 오셨을 거고, 현재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삶의 질은 어찌 보면은 종사자 또는 그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관장님, 원장님까지 되기까지 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로 현재 클라이언트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삶과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사에 사회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희생으로만 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생의 길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같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뭐 일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최고 관리자이신 여러분들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인권도 같이 존중해 줄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고 가려고 노력하는 것. 제3의 길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인권의 실태, 그 종사의 실태에 대해서 그간의 3년 동안의 17개 시도에서요, 1919, 17년, 18, 19, 20, 21년까지 최소한 17년부터 한 19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관련된 또 인권 관련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도 그 중에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각각 지역마다 그 안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조사자에 따라서 양가리 좀 편차가 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심각한 실태인지, 물론 이제 2017년, 19년 후에 지금도 한 2년, 2, 3년 지났지만 제가 봐서는 그 사이에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현격하게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은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될 때에 이게 되는데 2, 3년 걸쳐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2, 3년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종사자에 대한 인권과 안전보호 체계도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위기 실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그 사회복지사 안전은 보장되고 있는가? 응답자의 64.3%가 직접 그걸 경험하고 있다. 대신에 기관의 대응이 좀 미비하고 보호제도가 미비하다. 어찌 보면 2017년 이것 때문에 공동모금에서 2019년도에 전국 기획사업으로 실시됐던 계기가 되고, 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기관 차원에서 많이 하고, 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그 시군구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2019년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위험한 근무 유형이 야간 근무하고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네, 밤에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 정서, 신체적 또는 뭐 어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살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러한 어떤 상실에 따른 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위험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약물들, 주치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장 큰 걸로 나서, 그래서 이제 자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또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보호자들이 이렇게 조금 더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장 어떤 안전을 위험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경험 후에 종사자의 심리 행동상의 변화를 내용을 보니까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의기소침, 또 소극적 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잘 해주고 정말로 내가 품고 갔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폭력을 가할 때, 이게 다시금 그 대상자를 바라볼 때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폭력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분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안 줘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줘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이 쌓이는 것이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회의 경험들. 야, 내가 이것을 하려고 사회복지를 했나?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요양원에서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인생에 대한 회의도 생기기도 하고, 자활이나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그 어르신들, 치매 노인들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하는 언어적 폭력 속에서 정말 내가 이걸 개혁해야 되나. 이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과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근무 기관 및 시설의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약간 위험하고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8.8%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 보통이 29.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를 민감성 부분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 광주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가 조금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 된 시스템 같은 경우가 버디 시스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정 방문할 때 위험하니까 두 사람이 한 조에서 가는 거. 근데 이것이 실은 가장, 물론 이제 일본 참 좋은데 인력이 이렇게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제 실은 폭력의 문제는 개인이 응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은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안을 드리겠지만, 또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조직 안에서 조직 안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집단으로, 집단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가 위험관리위원회를, 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당사자들이 그 신고를 하고, 당사자 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험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좀 중요하다. 또 위험을 내력 있는 클라이언트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초기 사회복지사들이 온다든지 자원봉사 온다든지 아니면 실습생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그런 그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이걸 확인해내고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으로 지금 강조해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보니까요, 그 실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어적인 폭력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또 의외로 그 상실의 경험, 이 굉장히 이제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의 죽음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한 경험들이 44.4%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나왔고요. 신체적인 부분들, 정서,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적인 부분도 또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사 인식하는 위험의 업무는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은 가정 방문하고 야간 업무, 이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광주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가정 방문이 굉장히 제일 어려운 업무로 나오고, 제가 그 광주권에서 이제 감정 노동에 관련된 조사나 이런 걸 보니까요, 행정 사무의 공공과 민간의 그런 감정 노동의 수치를 보니까요, 공직에 계신 분들의 감정 노동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어요. 도리어 민간보다요. 보통 보면은 행정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은 민원인들 굉장히 거치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그런 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생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세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볼 때 공공기관의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안전, 감정 노동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것을 좀 알 수가 좀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사 인식하는 위험의 장소, 클라이언트 가정과 기관 외부 장소, 이런 것들, 프로그레심도 또 생활의 시설 공간도 이렇게 점수 순으로 나오고 있네요. 사회복지사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보니까요, 보통과 대체로 만족한다. 이 부분도 강원도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보통 이상으로 많이 만족하시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네요.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을 보니까요,
야, PTSD 위험군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음주 위험군, 불안 위험군, 우울 위험군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음주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게 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빈도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강원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신건강적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건강을 늘 체크하는 거. 그래서 내 안전이 잘 보호될 건가 아닌가는 종사자들의 이러한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로 잘인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기관 안에서 할 좀 있는데요. 자, 부산광역시도 이제 2000년도에 조사를 보니까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 그 유형별 경험 실태를 보니까요. 언어적인 경험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신체, 정서적 수로 나왔는데요. 가장 이협적인 집단으로 1순위가 클라이언트로 나왔어요. 1순위가 클라이언트로 나왔는데 제 1순위의 2순위가 뭐냐면은 직장의 상사였습니다. 예. 우리가 좀 조금 더 그러니까 실은 기관 안에서의 언어, 정서, 신체 그러니까 안전하게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종사자로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뿐만 아니라 기관 안에서의 그 상하 여기도 직장의 부하 직원이나 여기 이제 보면은 상사로부터의 언어, 정서적, 경제적 이런 부분들의 폭력이 상당히 많이 집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꼭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저희가 심리정서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또 근무하다가 생기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심리센터를 연계해서 해주는데요. 저희는 한 20명, 뭐 15명 정도 매년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당 저희가 한 14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전국 기획사업에 이 프로그램 사업을 할 때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경험한 종사자의 위기 대응 역량 사업인데 실은 거기에서 올라온 많은 상담 요청이 오는 대상자 중에 반절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또는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었거든요.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언어 정서적인 폭력으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 사회복지 종사자의 언어 정서적인 폭력, 정신건강이라든지 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경우로 보이지만 직장 안에서의 평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실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의 폭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클라이언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또 사회복지사나 종사자한테 언어 폭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이 종사자 안에 그 안에 상사와나 부하 직원 간의 동료 간의 갈등이 높은 상관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용인만 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언어 정서적인 폭력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장 안에서라든지 또는 그 종사자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 이러한 갈등에 의한 이러한 폭력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예방하고 해결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체적 위험 같은 것도 보니까요. 여기 이제 가장 높은 것은 클라이언트 가족 또 지역 주민 순으로 나왔고 언어적 폭력 같은 경우는요. 클라이언트로부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가 직장 상사로부터요. 예. 나와 가족 및 동료 기관에 대한 협박, 욕설부터 인격 모욕적 발언 126명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그냥 간과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민감성, 이 위기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꼭 피해자로서의 부분도 있지만요. 나도 모르게 이 문화 안에서 폭력적인 어떤 성향이나 언어나 이것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정서적인 부분도 적지 않게 이렇게
나왔고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놀랄 만한 것이 클라이언트로부터 180개지만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도 적지 않는 비율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그래서 뭐 성적인 부분은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뭐 써다담기, 더듬기, 이런 거 거의 없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나도 모르게 허하는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한테 상당히 근데 그런 직장 안에서의 그런 문화가 만연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영향이 큰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은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근데 그렇게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고 서로 거친 말을 하게 되면 부모 장제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료적인 위험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것이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경제적인 위기가 이제 응답자 중에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경제적 위험이 더 컸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요,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책임 부여. 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이런 거, 공무 중 발생한 위험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하는 거. 이게 제도 안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요. 정보적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예.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보니까 보통 이제 언어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전문직 심상담 서비스 중심으로 신체적 위험은 의료적 조치, 그다음에 정서적 위험은 전문적 심리 정서 상담, 성적 위험 같은 경우는 본인 업무의 변경, 또 전문적 정서 상담 이렇게 나왔고 의료적인 것은 의료적 조치, 정보적 위험은 본인 업무 변경.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정보적 위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왜 부산 지역을 했지만 제가 그 17개 시도에 그 매뉴얼 전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마다 그 실태 조사한 부분들을 보니까요. 부산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물론 강원도하고 다르고 광주하고도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평균값은 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에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실태를 조금 더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하고 그 나누고 싶은 그 논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대구대학교에 박사 논문에 이은정 씨가 쓴 정신의료기관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연구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조절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용인으로부터 종사자들이 어떤 폭력 경험을 당했는데 이것이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용인으로부터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이나 다양한 또는 어떤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상실 경험이 있더라도 어떤 기관에서는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이것이 이런 경험을 받으면 바로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외상 후 PTSD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이 매개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 안에서의 언어 정서적 폭력이라는 것은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치매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계속해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복지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관이 개인적인 측면과 기관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어서 겪게 되고 그래서 근무를 그만두고 떠나게 되는
또 그래서 계속 트라우마가 남는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런 경험 이후에도 쉽게 극복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의 가치 실현을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역량으로는 그 회복 탄력성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내지는 그 직장 안에서의 동료라든지 또는 그 직장 안에서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잘 지지해 줄까. 그 다음에 이러한 폭력의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에서 예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일이 있었을 때 기관에서 어떻게 잘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가지고 이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제 에 대한 그 종속 변수의 경험값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폭력 경험을 하게 되면 사고의 재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악몽이나 기억으로 사고 당시를 계속 떠올리게 한다든지 또 자율신경이 흥분돼서 깜짝깜짝 많이 놀라든지 아니면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회피한다든지 어떤 거기 사람을 직접 본다든지 아니면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또 내지는 쉽게 분노하고 우울하고 불안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부르는 이상 신호거든요. 이러한 것에 폭력 경험이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경감해서 건들 수 있는 수준만큼 되느냐 아니면 아주 그 값을 증폭시키냐 그 중간에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교시 때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는 사전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개인적인 측면과 기관적 측면과 아니면은 조금 더 사회복지사 협회나 협의회나 제도적 측면에서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잘 대응하고 또 사후에 어떻게 기관에서 대응을 다 할 것인가.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적 그 조직적 차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 환경적 측면, 거시적 측면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변인데 이 폭력 대응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먼저 재미있는 것은 회복 탄력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 긍정적인 성격의 역량은 회복 탄력성은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자원이 많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 손치더라도 폭력적인 경험이 계속 노출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중간 매개로서 중요한 영향을 안 준다. 개인적인 성향 갖고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주냐면 두 번째 이 사회적 지지가 실은 클라이언트 폭력 이후에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될 것인가, 덜 많이 될 것인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보니까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 간의 집단의 차이를 보니까 이 까만 점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거든요. 사회적 지지는 아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가족의 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족의 지지가 높은 집단은 이 클라이언트 폭력의 정도가 높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30점을 못 넘었어요. 가장 낮은 것이 한 18점 정도 되죠. 근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상사로부터 지지가 없는 그러한 집단의 경우는요, 초기 클라이언트 폭력이 낮은 때가 한 23점이다가 폭력이 높아지면요, 스트레스 외상의 점수가 50점이 가버려요. 거의 그러니까 한 2배 수준으로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경험 이후에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이라든지 또는 직장의 상사가 어떻게 지지적인 슈퍼비전을 주고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외상 스트레스를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상사의 지지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17개 시도에서 스트레스 17개 시도에서요. 폭력을 경험하는 그 종사자들을 위한 그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게 동료에 의한 지지 또는 전문가에 의한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사들이 어떤 식으로 잘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좀 제가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사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필요한 어떤 그것을 대처해주는가. 이것이 가장 큰 값으로 나왔어요. 상사의 지지가 높은 집단하고 상사의 지지가 낮은 집단에 보니까 상사의 지지가 낮은 집단은 한 5점 정도 되다가 상사 폭력이 커지니까요. 48점 정도로 상사의 지지가 낮은 집단은 클라이언트 그 예상 수들이 높았는데 상사의 지지가 높은 집단은요. 18점에서 22점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가장 큰 값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물론 이제 힘든 경험하면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죠. 또 가족 간에 가면 가족들 유지 이런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은 상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이 뭔지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또 근무하는 거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폭력 경험 이후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그러한 수록 이 폭력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덜 간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과 또 부장급, 과장급 분들이 폭력 경험 이후에 클라이언트, 우리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적인 어떤 슈퍼비전을 잘 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지를 하고 격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기관에서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가파르죠. 근데 동료의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그게 차이가 없어요. 동료의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를 보니까 일단은 20도 시작해서 36까지 가버렸잖아요. 동료 지지가 높아도. 동료 지지가 낮은 집단 같은 경우는 22에서 45까지 갔어요. 앞에서 보니까요. 48 상사의 지지가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료 간에도 물론 좋아요. 이것도 하고 동료 지지도 좋고 상사 지지도 좋다고 그러면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죠. 기관 안에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가족의 지지거든요. 가족의 지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높은 인과 낮은 간에 가족의 지지가 아예 없으면은 52점으로 가니까 가족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여기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전반 사회적 지지는 다 도움이 되는데 순으로 보면은 그 상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다 이게. 상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사와 동료가 위기가 경험하는 언어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또는 정보적 폭력 경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잘 지지해 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폭력의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근무하는 것은 개인이 뭔가 잘 준비한다. 아까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효과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과 사후에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역량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응 체제가 잘 된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보니까요. 대응 체제가 잘 집단에 굉장히 완만하게 가요. 예상 수준이 저런데 폭력 대응 체제가 없는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의 대응, 상사와 동료의 지지뿐만 아니라 그 기관 안에서의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그 사회복지 그 이번에 실태 조사에서 보면은 우리 기관의 좀 시설에서 안전 보호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느냐 하고 있느냐는데 대부분 한 7, 80%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은 폭력의 실태는 여전하거든요. 이게 실효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우리가 소방훈련이나 이런 것처럼 이 폭력, 그 위기 대응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또 그 해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과 관련된 실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그 내용들이 잘 업데이트 돼가지고 하고 우리 기관에서 1년에 이용인으로부터 언어, 정서, 신체, 정보, 폭력이 어느 정도 실태가 나왔고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런 걸 누적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매뉴얼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이렇게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는 것들이 실은 종사자의 직무 만족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지 우울 수준이나 스트레스 수준이라는 걸 계속 체크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응 체계인데
특별히 이제 사후 대응 체계가 점수차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있었을 때에 기관에서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의 대응 체계가 잘 돼일수록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가 적게 나왔어. 사후 대응 체계가 것은 52점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사후 대응 체계가 높은 집단은 30점이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이렇게 높을수록 이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사전 예방 체계가 세부 체제도 여기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를 보니까 사전 예방 체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점수 전도를 보니까요. 자, 그렇게 그 클라이언트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종사자가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하는 중간에 매개적인 것들, 실은 이러한 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때에 스트레스 외상으로 가지 않고 직무 만족이 높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 특성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사의 지지가 가장 큰 점수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근데 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산의 것처럼 폭력, 언어적 폭력이라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정보적 폭력의 경험이 이용인으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사로부터 두 번째였잖아요.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도 있고 상사로부터의 언어 정서적 폭력이 있다. 이것은 십중팔구 굉장히 사회복 종사자의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손해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인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상사들의 언어의 상사들의 위기에 대한 또는 어떤 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그 안에서 지지체계로서의 상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어떻게 그리고 동료 간에 어떻게 우리가 동료 간에 서로 지지적인 어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업무 중심적이고 관계 행정을 하다 보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업무 중심적으로 많이 가다 보면은 그 관계가 좀 서운해지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업무 중심, 관계 중심으로 가면은 성과가 나지 않는데 적절하게 일을 잘하면서 그래서 실은 사회복지 기관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또는 동료와 관계의 질이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 질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에 앞서서 기관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동료들 간에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소셜 리소스의 좋은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주는 관계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들도 저는 이제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가 장에 보니까요. 이제 사후 대응 체계가 2.1로 높고 사후전 예방 체계가 2.1 있었는데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가 1.493이에요. 상사의 지지가 물론 이제 폭력의 대응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상사의 지지도 높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안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근무를 하고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삶의 질이 높아지려고 안전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복지사와 업무 환경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로서 조직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기관이 서로 안전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에 대한 대응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자주 받고 또 기관 안에서 그 대응 체계를 만들어내고 또 인간관계 그 기관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걸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는 노력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벌써 49분이 지났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2교시 때는 그러면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 폭력이나 갈등으로서의 폭력을
폭력에 대해서 잘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앞서서 폭력으로서의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무엇이고 그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는데 2교시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 때는 실질적인 위기 대응 그러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요.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